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물리학 1을 같이 공부할 교사 정재훈이라고 합니다. 저도 올해 월계 고등학교 처음 전입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물리를 배우는 상황을 아직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 물리반이 3개 반이나 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관심이 뭐 관심이든 어쨌든 필요성이든 간에 하여튼 그런 쪽으로 물리 쪽으로 뭔가 학생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아까 이제 저희가 줌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런 출석을 체크했죠. 어, 요즘 수업 대세가 그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라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쌍방향 수업은 토론 같은 거 할 때는 이게 상당히 실용성이 있는데 물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제가 쌍방향 수업을 해보니까 오히려 개념을 찬찬히 잡아가는데 다소 방해되는 측면이 있어요. 뭐 이건 뭐 호불호가 갈리는데 물리 교과 특성이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다른 인문학 과목들은 이게 토론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시각이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구나. 내가 모르는 걸 얘는 또 어디서 주워들어서 알고 있구나.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가 좀 크게 나타나는 과목들이 있어요. 근데 물리는 조금 특이해요. 물리, 뭐 수학도 조금 그런 면이 있는데 이 수학보다 물리가 더 특이한데 물리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똑똑한 한 명이 뭐 어중간한 학생 10명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중간한 학생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과 토론을 하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항상 효과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물리는 생각을 곰곰이 하면서 좀 끈질기게 이거 곰곰이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요. 쉽게 말하면 혼자 하는 요소가 강한 학문이 물리예요. 그래서 물리는 자기 혼자 책을 들여다보고 곰곰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만이 반드시 어떤 개념의 도약이 있는 그런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과 조금 특이하죠. 실제로 물리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물리를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조금 다른 인문학이라든가 이런 수학 이런 쪽보다 조금 특이한 경우가 많아요. 뭐 멀리 볼 필요 없이 여러분이 선생님을 보면 알아요. 선생님 생긴 것도 약간 특이하죠. 근데 여러분이 성격도 나중에 온라인 수업하면서 어, 한번 경험해 보면 좀 특이하다는 걸 알 거예요. 이건 선생님도 스스로 좀 인지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물리를 잘하는 그런 성격이 약간 학문적인 성격이 조금 특이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뭔가 파고드는 성격. 물론 자기가 모르는 다른 사람 그 말에 귀를 기울여서 캐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물리지는 그 외에 자기 스스로 어떤 원리를 뭐 좋은 말로 얘기하면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거죠. 그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능력이 아주 크게 요구되는 학문이 바로 물리예요. 그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어차피 뭐 수업 첫 시간부터 수업하긴 그렇고 제가 3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등학교 물리학 1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배우는가? 그러니까 단원 구성을 한번 1, 2, 3단원에 어떤 걸 배우는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물리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금 이야기한 요소가 있죠.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 물리학 1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대체 물리는 대표적인 과학 과목이죠. 그럼 과학은 우리가 왜 하는가? 과학의 본질은 뭐냐? 이게 일반인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등학교 물리학 1에서 배우는 단원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물리 공부를 잘할 수 있는가? 세 번째, 과학이란 대체 무엇이냐? 무엇을 공부하는 학문이냐? 자, 그러면 첫 번째, 교과서 단원을 한번 간단하게 훑어봅시다. 이건 뭐 길게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 스킵 합시다. 자, 그러면 영상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1단원에 보면 1단원 주제가 역학과 역학과 에너지죠. 역학과 에너지. 자, 이거는 역학이라는 힘력이에요. 힘을 줄 때 물체가 어떻게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힘을 주면은 어떤 물체에 대해서 우리가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물체가 일을 받으면 그 물체 에너지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든가 해가지고 뭔가 운동 에너지가 늘거나 혹은 위치 에너지가 늘면서 뭔가 에너지가 더 생기게 돼요. 그래서 힘을 줄 때 어떤 운동이 생기는가, 그 다음에 그때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주고 받고 뭐 혹은 증가하고 줄어들고 그렇게 되는가. 그 다음에 에너지는 힘을 줘서 일을 할 때만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열도 힘은 없지만 열을 받으면 에너지가 열 에너지의 형태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힘과 운동도 있고, 그렇죠? 그 힘과 운동도 있고, 잠깐만요. 이게 뭐가 잘 안 되네요. 그렇죠. 힘과 운동도 있고, 그 다음에 열에 대한 에너지와 열도 있어요. 그 다음에 힘과 운동을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가 뉴턴이었는데, 이 뉴턴의 중력 이론이 한때 그 전 세계를 휩쓸었죠. 그러다가 뭔가 그게 이상이 있다, 좀 아닌 것 같아, 그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처음으로 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획기적인 이론이 나와요. 여러분 만화에서도 많이 본 특수 상대성 이론이 나와요. 이게 워낙 이 특수 상대성 이론은 사실은 그 신기하긴 신기한데 이게 물리적으로 그 뛰어난 이론은 아니에요. 여러분 뛰어난 이론이 아니다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뭐 길이가 수축하고 시간이 늦게 간다니까 학생들이 엄청나게 신기하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건 고전역학의 끝자락이에요. 뭐 어쨌든 고전역학에 속해요. 특수한 고전역학에 속한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뉴턴이 밝혀내지 못한 뉴턴 역학에 오류가 있는 나머지 미진한 부분까지 꽉 채워주는 이론이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런데 그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말하는 그 결과가 너무나도 신기하기 때문에 그 일반인들의 한테는 이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대히트를 치게 되죠. 뭐 하여튼 우리 1단에서는 이걸 배우게 돼요. 근데 여기서 사실은 이 특수상대성 이론이 매우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왜냐면 시공간을 동시에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은 헷갈리지만 이건 고전역학의 어떤 고전역학의 번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잡해도 고전역학의 번주에 속하는 거예요. 사실 물리에서 가장 첨단은 이런 특수상대성 이론보다는 사실은 양자역학이에요. 양자역학은 매우 신기하죠. 신기한 거예요. 어쨌든 그 고전역학은 뉴턴이 그 고전역학을 큰 붐을 일으킨 다음에 그 마무리가 아인슈타인에 와서 거의 마무리되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고전역학이라고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뉴턴 역학과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2단원을 한번 봅시다. 2단원은 이제 전기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전기, 물질과 전자기장. 전기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흘러가는 걸 우리가 전류라 그래요. 전기의 흐름, 전하의 흐름이에요. 그 다음에 얘네 전류가 흘러가면 자석의 성질도 신기하게도 자석의 성질이 생겨요. 그래서 전기와 자기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전기는 전기고 자기는 자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현대에 들어서면서 연구를 더 깊게 보니까 전기와 자기는 근본적으로 뭐 서로 다른 게 아니라는 게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전기장하고 자기장은 사실은 상호 관련이 있어요. 그 전자기 유도라 그래가지고 전기장이 뭔가 요동치면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이 뭔가 요동치면 전기장이 생겨요. 그 다음에 물질의 전기적 성질을 가는데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슈퍼컨덕터라 그래가지고 물질의 초전도성이라는 게 있죠. 그게 말미에 조금 나와요, 여러분.
끄트머리에 쬐끔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끄트머리에 저항이 없어요. 물질의 초전도성 이렇게 나오죠. 여기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단어 3단원. 3단원은 이제 물리 마지막 단원이죠. 이 3단원은 파동이에요. 웨이브. 왜 파동이 중요하냐면 현대에는 이제 통신을 할 때 전류만 가지고 통신을 하지 않아요. 옛날에 전화기들은 그 전선을 연결해 가지고 거기 마이크로폰을 대고 말을 하면 그게 전류의 강약의 그 변화로 바뀌어서 전화선을 따라서 전류가 흘러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전화선을 안 써요. 광통신이라 그래가지고 옵틱 파이버라 그래가지고 광통신 유리 광섬유를 쓰는 거예요. 거기다 빛을 실어보내요. 빛은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죠. 그래서 이 파동의 특성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학이 발전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물질을 생겼던 그 전자 같은 것들도 사실 알고 봤더니 파동의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파동이 매우 중요해진 거예요. 현대과학에서. 그래서 먼저 파동의 기본 성질을 배워요. 여러분이. 파동의 진행과 굴절, 여기 나와 있죠. 파동의 진행과 굴절, 전반사, 파동의 대표적인 예인, 전자기파의 종류, 뭐 이런 거. 그 다음 파동은 어떤 성질이 있는가 간섭하죠. 서로 두 개가 만나면, 보강, 상쇄 그런 간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파동의 대표적인 예가 파도라든가 빛 같은 게 파동이에요. 소리도 파동이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런 것들만 파동이 아니라 우리가 알갱이라고 생각했던 그 물질들도 파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거꾸로 파동이라 생겼던 빛도 물질처럼 빛 알갱이가 어떤 그 금속 표면을 탁탁 치면은 금속 속에 들어있던 전자들이 튕겨져 나와요. 빛 알갱이가 때리기 때문에. 그걸 광자라고 그러죠. 광자가 전자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가 튀어나와요. 그 금속 속에 들어있던 전자들이 광자, 빛 알갱이한테 얻어맞아서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광전 효과라고 그래요.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상 받은 거는 이 광전 효과로 상 받았어요. 흔히 착각하는 게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으로 상을 받은 거 아니에요? 노벨상 받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상대성 이론은 너무 획기적인 이론이긴 한데 그 당시 그걸 검증할 방법이 없었어요. 공간이 휘고 뭐 그렇게 하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확인해요, 그거? 물론 나중에는 그 태양 주변을 스쳐 지나가는 별빛이 휘는 걸 실제로 이제 관측을 성공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일이고 에딩턴이라는 사람이 그걸 관측했는데 그렇게 관측함으로써 특수 상대성 이론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 맞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건 나중 이야기고 아인슈타인이 그 노벨상을 받은 거는 바로 여기서 말하는 광전 효과 이걸로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광전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양자역학이 탄생이 돼요. 이 양자역학은 아인슈타인이 무지하게 싫어했어요. 사실은 아인슈타인의 그 광전 효과로 말미암아서 이 양자역학이 태어나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이 양자역학이 말도 안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싫어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저런 물리를 배우는 사람, 전공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양자역학은 너무나도 완벽한 이론이에요. 우리가 물리학에서 완벽한 이론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맥스웰의 전자기파 이론, 전자기 이론. 이거 완벽해요. 수학적으로, 수식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실험적으로 완벽하게 밝혀져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양자역학이에요. 근데 양자역학은 수학적으로 완벽한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희한한 거예요. 예를 들어 1 더하기 1은 2죠. 근데 1 더하기 1을 8이라 놓고서 어떤 새로운 수학 체계를 만들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지만. 근데 그 말도 안 되게 그런 체계를 세웠는데 그걸 가지고 반도체 같은 걸 설명하면 너무나도 설명이 잘 돼요. 잡다한 물리 현상들이 깨끗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자역학이 바로 그런 속성이 있어요. 양자역학은 그 기본 가설이 너무 황당해요. 뭐 불확정성 원리라 그래가지고 어떤 그 물질의 위치와 그 뭐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알 수 없다. 뭐 그런 식으로 못 박아 놓고 이론을 전개해요.
어, 옛날 사람들은 동시에 알 수 없다 그러면 그거는 측정 기술이 불확실해서 그런 거 아닌가, 좀 더 정밀하게 정확하게 측정하면 그 불확실성이 줄어들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모든 존재하는 입자들은 그런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양자학이에요. 왜 그래요? 그건 몰라요. 그냥 자연을 관찰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이론을 세웠어요. 만들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론을 세워가지고 그 이론의 결과를 산출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껏 이해하지 못했던 다양한 물질 현상들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완벽하게 잘 들어맞는지는 과학자들도 몰라요. 그래서 양자학은 계산을 하면은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를 못해요. 이게 참 신기한 건데, 양자역학에서 어떤 우리가 물리 현상을 잘 계산을 해내요. 그런데 왜 그게 그렇게 되는지를 몰라요. 그럼 계산은 뭘 모르는데 어떻게 계산해요? 그게 돼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신기한 거예요. 그걸 마지막 단원에서 여러분이 3단원 마지막에서 이 양자역학의 그 이중성, 빛과 빛의 입자설과 파동설, 이 두 개가 동시에 그런 성질을 가진다. 빛도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가지만 전자와 같은 입자들도 입자인과 동시에 파동성을 가져요. 그래서 빛의 이중성도 있지만 물질 입자들도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파동성과 입자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걸 마지막 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로 간단하게 여러분이 2학년 때 배우는 이제 물리에 대한 그 설명을 마치고요. 이제 두 번째로 물리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거 아까 서두에 잠깐 설명했는데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깊게 해야 돼요. 좀 느리더라도 꼼꼼하게 파고들면서 깊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인문 과목 같은 것들은 일단 무조건 암기가 기본 베이스예요. 무조건 책을 들여다보고 외우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수학도 조금 그런 측면이 있어요. 좀 특이하지만 수학도 규칙을 외워요. 그러니까 인수분해 공식이 있으면 그 여러 가지 한 서너 가지 기본적인 패턴을 파악해서 그걸 외워요. 외운 다음에 그 서너 가지 패턴 혹은 뭐 10가지 패턴도 상관없어요. 그걸 문제 풀이할 때 다 돌아가면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왜 하는지 모르지만 하다 보면 그래서 이게 이렇구나 하면서 어떤 감이 생기죠. 그 수학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수학은 문제 풀이가 중요해요. 자기가 적당히 개념을 잡은 다음에 확실하진 않지만 문제를 풀이하다 보면 저절로 개념이 점점 잡히게 되는 거예요. 물리도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물리는 수학보다 그런 측면이 좀 약해요. 쉽게 말하면 물리는 개념을 먼저 잡아야 돼요. 개념을 잘 안 잡고 그냥 문제풀이부터 바로 달게 된다.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물리 실력이 늘겠지.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문제를 풀려고 하면 수학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 때 여러분 저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공식을 구하는 공식이 있죠. 뭐 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 b 제곱 마이너스 4ac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루트가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일단 거기다 a, b, c를 다 집어넣어 계산하면 답이 나와요. 어쨌든 답이 나와요. 그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물론 그 루트 근의 공식은 유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 완전 제곱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유도는 가능해요. 근데 유도할 수 있든 어떤 간에 그게 왜 근의 공식이 그렇게 넣는지 모르지만 그걸 외워가지고 그 a, b, c를 그다 이렇게 대입시키면 답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문제 많이 풀다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게 예를 들어 2차 곡선이 그 근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이게 최대점이나 최저점이 x축에 살짝 한 점에서 닿는 거구나.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풀다 보면. 근데 물리는 개념이 안 잡힌 상태에서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식을 외워도 그 식에다 뭘 집어넣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게 A, B, C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의 공식은 있어요. 근데 수학에서는 A, B, C가 명확히 나와요. AX 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 이퀄 0 이런 식으로 A, B, C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A, B, C가 쉽게 보여요. 근데 물리는 자기가 공식을 열심히 외웠어요. F 이퀄 QVB다.
근데 Q가 뭔지 모르겠어요. V가 뭔지 모르겠어요. B가 뭔지 모르겠어요. B는 자기장인데 여기서 자기장이 안 나와 있어요. 보니까 말을 비비고 가지고 자기장을 만드는 다른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뭐가 B이고 뭐가 V이고 뭐가 Q인지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 하니까. 그래서 물리는 문제풀이보다는 이해가 우선해요. 개념 잡는 게.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공부 특성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수학은 적당히 개념을 잡고 문제풀이를 많이 하고 문제 유형을 많이 익히는 게 중요해요. 근데 물리는 거꾸로예요. 개념을 확실히 잡고 책 하나를 잡아요. 고등학교 물리책 한 개를. 이거저거 책 여러 개 볼 필요 없어요. 딱 잘 돼 있는 거 한 개만 딱 잡아가지고 그 한 개를 뭐 문제집에도 뭐 상관없어요. 개념서 같은 거. 여기 말하는 개념서죠. 개념서 하나를 딱 잡은 다음에 그걸 깊이 있게 파고드는 거예요. 보통 예전에는, 요즘은 뭘로 하는지 모르는데, 예전에는 뭐죠? 선생님 까지 기억이 안 나네. 고등학생들이 많이 푸는 그 물리 대표적인 거 있어요. 그걸로 애들이 뭔데? 선생님이 까물까물 하네. 예, 그걸로 애들 공부를 하더라고요. 보면 안에 내용이 잘 돼 있어요. 개념을 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개념을 확실히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럼 문제 풀기가 훨씬 수월해요. 그리고 문제도 두 개, 세 개, 여러 개 할 필요 없어요. 개념만 확실히 잡으면 문제지 하나만 확실히 풀어도 돼요. 두 번째도 그 같은 문제지 또 한 번 더 깊게 있게 또 푸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물리는 개념을 잡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왜 물리가 이렇게 어렵다냐? 그렇죠. 개념을 잡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어려워요. 개념만 정확히 잡으면 물리는 공부할 내용이 상대적으로 외워야 되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만 잘하면 외울 게 별로 없어요. 수식도 상당 부분이 이해만 해버리면 저절로 식이 유도가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생물이라든가 지구과학은 전부 다 외워야 돼요. 예를 들어 뭐 민들레꽃이 암수를 몇 개냐, 그거 외워야죠. 그거 이해해가지고 민들레니까 이해를 해가지고 6개구나, 그렇게 답할 수는 없어요. 그건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수술 암술이 뭐냐, 뭐 하는 역할이 뭐냐, 그거 외워야 되죠. 그거 계산해서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물리에는 외우지 않고 사항을 이해하면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상황을 이해하고 개념을 잡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물리 공부에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개념만 잘 잡으면 외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공부하기 쉽다는 거예요. 실제로 머리가 좋은 학생들은 비교적 적은 시간을 투입하고도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는 과목이 물리예요. 근데 문제는 개념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물리를 기피하죠.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건 나름대로 어려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 방법이 좀 특이해야 돼요. 무조건 개념을 일단 먼저 잡아야 된다. 개념이 잘 안 잡힌 상태에서 문제지를 이거저거 푸는 거는 그닥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혼자 생각하는 게 중요하죠. 혼자 곰곰 깊게 생각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그 어떤 개인적 성향과도 조금 관련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 같은 스타일에 딱 맞다고 볼 수 있죠. 혼자 깊게 생각하는 스타일. 어떤 생각거리를 딱 잡으면 그걸 물고 늘어지면서 꾸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진 사람한테 유리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과학이란 무엇을 하는 학문인가? 여러분, 과학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흔히 착각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과학은 정확한 학문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과학은, 자연의 진리를 찾는 학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건 약간 복잡한, 철학적인 함의가 있는데, 사실 과학은 진리를 찾는 학문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의 현상을 설명하는 혹은 자연의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이론 체계를 세워나가는 학문이에요. 그 이론 체계가 맞는지 틀린지 그거는 몰라요.
다만 자연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으면 그 이론 체계는 좋은 이론이에요. 뉴턴의 저 중력 법칙을 가지고 저 행성들의 운동, 지구가 왜 태양 주변을 도는가, 달은 왜 지구 주변을 도는가, 그걸 계산을 해봤더니 딱 맞아떨어져요. 그러면 뉴턴의 중력 이론은 좋은 이론인 거예요. 그러면 뉴턴의 중력 이론이 진리냐, 그게 맞는 거냐? 그건 알 수 없어요. 다만 설명을 잘하는 좋은 이론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거보다 더 좋은 이론이 나오면 뉴턴 이론은 갖다 버리고 또 그걸로 바꿔요. 그럼 그 이론은 또 좋은 거냐? 진리냐? 그건 알 수 없어요. 그 두 번째 이론에도 또 들어맞지 않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두 번째 이론도 폐기하고 또 세 번째 이론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에서는 진리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진리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천동설과 지동설 알죠? 천동설은 뭐냐면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하늘의 태양과 주변의 별들이 지구 주위를 돈다. 그게 지동설이에요. 그게 천동설이에요. 옛날에 천동설. 지동설은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 금성, 목성 전부 다 태양 주변을 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둘 가운데 어느 게 진리냐 물으면 엄밀히 따지면 진리는 없어요. 천동설도 틀린 말 안 해요. 지구 주변은 태양이 도는 거 그럴 수 있어요. 다만 그렇게 따지면 상황이 너무 복잡해져요. 그런데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돈다. 그렇게 설명하면 상황이 간단해져요. 근데 둘 가운데 어느 게 진리냐? 진리는 없어요. 아무거나 쓰면 돼요. 여러분 이걸 예를 들어봐요. 제 헬스장에 가면 그 뭐라 그러죠? 막 그 밑에 그 위에 달리기 하는 거죠. 달리면 발판이 막 회전하면서 그 위에 사람이 뛰어가죠. 근데 아무리 발을 열심히 뛰어가도 몸이 앞으로 가지 않죠. 왜? 발판이 뒤로 가니까. 그렇죠. 그 밖에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은 발만 동동동동 구르고 있어요. 대신에 밑에 발판, 그 사람의 발 밑에 깔려있는 땅이 뒤로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이걸 적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운동장을 뛰어가요. 그러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운동장은 가만히 있는데 저 학생이 운동장을 위를 뛰어서 절로 운동장 맞은편을 뛰어갔다. 땅 위를 뛰어갔다.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그 학생은 발만 동동동 굴르는데 운동장과 전 학교 건물과 전 우주가 뒤쪽으로 스쳐 지나갔다. 학생 뒤로 스쳐 지나갔다. 그렇게도 말이 돼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다만 그렇게 해석하면 상황이 복잡해져요. 여러분 나중에 이거저거 따질 때 복잡해져요. 그럼 예를 들어 운동장에 가만히 있는 학생 그 옆에 친구가 있었어요. 걔를 중심으로 뛰어가는 학생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운동장도 뒤로 자기는 발만 제자리에서 제자리 뛰기 하고 있는데 운동장이 뒤로 스쳐 지나가요. 그 운동장 위에 있는 자기 친구도 뒤로 스쳐 지나가요. 그 친구는 움직이지도 않는데 가만히 서 있는데 뒤로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좀 복잡하죠. 근데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나는 발만 구르고 있는데 전 우주가 내 뒤로 지나갔다. 그거 맞아요. 근데 그거는 좀 억지스러운 이론이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진짜 깊게 따지면 틀린 이론은 아니에요. 다만 그런 이론을 쓰면 뭔가 상황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천동설과 지동설도 그런 거예요. 천동설 틀린 이론은 아니에요. 여러분 천동설이 2000년을 살아남은 건 이유가 있어요. 천동설 공부해보면 아시겠지만 매우 정밀해요. 이 천동설 가지고 심지어는 그 뭐죠? 아주 복잡한 상황 가지고 다 예측이 돼요. 대단한 이론 체계예요. 현대 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천동설은 그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의 운동을 라플라시안으로 풀이한 그런 고급 이론 체계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너무 복잡하단 말이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너무 복잡해요. 그렇게 따지면 그냥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돈다. 그렇게 하면 심플해요. 아주 상황이 간단해요. 그런데 지구 주변 돈다 그러면 주전은 부전은 이게 복잡하게 막 빗빗 꼬이는 거예요. 그냥 도는 게 아니라 돌면서 또 작은 원을 그린 다음에 2차, 3차 원을 도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 이론이 이 천동설과 지동설을 예를 들어보면 어느 하나가 맞다 틀리다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쓰면 더 심플하고 간단하게 효율적으로 자연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럼 이게 더 좋은 거니까 이걸 채택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란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게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과학에서는
진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진리는 전혀 필요가 없는 단어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지만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에서는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과학은 자연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론 체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 가장 정확하다는 말은 뭐 가장 정확한 거 아니고 보다 정확하게, 예전 것보다 더 정확하게. 근데 그게 맞다는 부분은 없어요. 그냥 자연을 잘 설명하면 돼요. 동양에서는 주역 이론을 가지고 자연현상 설명했죠. 뭐 여러 가지 하늘의 별들의 운행의 그 운짐이나 이런 거, 그죠? 근데 그걸로 설명해도 돼요. 그 설명해도 해석이 잘 되면 그건 좋은 이론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이론 체계가 있지만 그걸로 설명하니까 뭐 설명이 잘 되더라. 그럼 그거 좋은 이론이에요. 그거 채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 논문을 써가지고 여러분 제출하면 그게 이제 과학 이론은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게 바로 양자역학이에요. 양자역학은 처음에 들으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런 가정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런 가정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이해가지고 이론을 전개해 나가면 기가 막히게 자연현상이 잘 설명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양자역학은. 그 양자역학은 대단한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별의별 방식으로 그 양자역학을 방해하고 양자역학 딴지를 그러는데도 그게 전부 다 양자역학이 맞다는 게 나중에 다 밝혀졌어요. 양자역학이 왜 그 맞는지, 왜 그 정확한지 과학자들도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양자역학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이 있죠. 그 말은 뭐냐면 계산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 대단한 이론이죠. 그래서 이게 좋은 이론이라는 거예요. 좋은 이론은 그게 진리라서 좋은 이론이 아니라 자연현상을 가장 잘 설명하면은 좋은 이론이에요. 그 설명하는 방식이 아주 황당무계해도 그걸 가지고 자연을 풀이하면 자연 현상이 잘 설명이 되더라. 그러면 그건 좋은 이론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양자역학이에요. 그래서 과학이란 것은 진리를 찾는 학문이 아니라 자연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는 혹은 설명하는, 서술할 수 있는 그런 이론 체계를 세워나가는 학문이 바로 과학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과학이라고 하면 무조건 정확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어떤 사실을 과학적으로 접근한다, 그런 과학적에 대한 어떤 환상이 있어요. 뭐 세상은 과학적이든 어문학적이든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뭐 어쨌든 과학에 대해서 너무 크나큰 환상을 가지면 안 돼요. 물론 일반적인 그런 것보다는 조금 특이한 이론 체계이고 맞고 틀리고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측면이 있지만 뭐 그건 실험해보면 알잖아요. 아무리 우기도 실험해가지고 그 결과 안 나오면 그건 틀린 이론이니까. 그렇지만 틀리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그 이론이 진리다, 그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까지 나타난 현상들에 대해서는 그 이론이 잘 들어맞는다, 이거예요. 하여튼 과학은 진리를 찾는 학문이 아니라 자연현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 체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 설명, 오늘 물리학에 대해서 말이 좀 길었는데 설명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여러분 끝마칠 때는 굳이 줌 켜가지고 확인할 필요 없겠죠. 이번 주 3시간은 여러분 줌 세팅하는 상황, 혹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대한 그 세팅이 학교에서도 지금 완전히 다 안 돼 있고, 이 EBS도 약간 불안정성이 있고, 그래서 이번 주는 약간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대해서 쌤이 조금 느슨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냥 출석 체크만 하는 선에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